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경제를 하나로 통합했던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몰두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자립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탈세계화 시대에 에너지를 수입에만 의존했다가는 국가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자립도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에너지 자립을 본보기 삼아서 이제는 우리만의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죠. 일본은 이 전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시카고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며칠 전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범죄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자세한 소식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실시된 온라인 투표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의원 99% 지지를 얻어 4,600표 가까이 득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일 오후 이미 과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만 결과는 투표가 종료된 현지 시각 5일 오후 6시 이후에 공식 확정됐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티머시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의 무장 반군단체가 민간 헬리콥터를 공격해 뉴질랜드인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인도네시아 경찰은 민간 항공사인 인탄 앙카사 에어서비스의 조종사 글렌 말콤 코닝이 헬기를 몰고 파푸아 중부 미미카 지역의 외딴 마을에 도착한 직후 무장 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장 괴한들은 헬기를 타고 있던 현지인 의료진 2명과 어린이 2명을 납치했다가 풀어줬고 헬기는 불태웠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은 무장 괴한들이 서파푸아 민족해방군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을 찾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뉴기니섬 서쪽 지역으로 동쪽의 독립국 파푸아 뉴기니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에 속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진행한 해군의 날 행사에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던 해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안드레이 벨로소프 국방부 장관을 암살하려고 준비했고 벨로소프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려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뉴욕타임즈도 오스틴 장관이 벨로소프 장관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비밀 작전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행사 당일 우크라이나 공격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이 자체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저궤도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의 국유기업인 상하이 유안신 위성과학기술공사는 5일 타이완에 있는 위성 발사센터에서 자체 위성 구축 프로젝트인 천범 성자의 일환으로 첫 번째 위성 18개를 로켓 한 개 실어서 발사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올해 108개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7년 말까지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2030년까지 위성 15,000개를 구축해 휴대전화 네트워크 등 다중 통합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스타링크 등 선진국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오늘 오염수 8차 방류를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방류는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처음 시행된 작년 8월 달 이후 8번째입니다. 방출량은 기존과 같은 총 7,800여 톤으로 오는 25일까지 바다로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올해 7차례에 걸쳐서 약 54,600톤의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이며 오염수 분석 결과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작년 8월부터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정화해서 원전 앞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제 대진표 나왔어요. 네. 보통 운동 경기할 때 대진표 나왔어요. 중요하죠.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해 보는데요. 미국 대선의 대진표 결정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러닝메이트 이제 부통령 후보로는 티모시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을 하면서 결정이 다 났고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월즈에 대해서 주지사이자 풋볼 코치이자 퇴역 군인이자 교사로서 그는 그의 가족과 같은 노동자 가정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6일 날 필라델피아 유세장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래서 연설을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뒤에 있었고 월즈가 이제 연단에 서서 우리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공화당이 절대 재집권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대진표 민주당은 해리스 월즈, 공화당은 트럼프 벤스 이렇게 확정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네. 해리스와 월즈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공식적으로 대통령, 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네요. 네, 1964년생입니다. 육군으로 복무를 24년 동안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전역한 다음에 교사로서 또 일을 했습니다. 보수적인 농촌 지역인 미네소타에서 제1선거구에서 6선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2018년 미네소타 주지사로 선거에 출마해서 당시 11%포인트 이상 차로 승리하면서 주지사가 됐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계열 정당이라 해야 되는데요. 민주농민노동당인데 이 정당이 원래는 1940년에 창립이 됐다가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뭐 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다 민주당과 일치합니다. 언론에 따르면은요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경합주로 꼽히는 동부 펜실베니아주의 샤피로 주지사 그리고 네. 말씀드린 월즈 주지사 그리고 애리조나의 상원의원인 켈리 이런 사람들이 3명으로 압축이 됐었고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워싱턴 DC 관저에서 이 3명과 대면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샤피로 주지사가 가장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거의 유력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막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즈 주지사를 선택한 이유 어떤 걸로 분석이 네. 될까요? 사실 뭐 세 사람 모두가 백인 남성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추긴 했는데 해리스가 인도계이자 또 아버지가 흑인이고 그래서 백인 표심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고요. 그리고 말씀인 것처럼 트럼프, 벤스 모두가 같은 백인 남성이면서 그렇지만 그들과 차별되는 어떤 인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치적 신념을 갖춘 월즈를 앞세워서 백인 부동층 표심을 잡아보겠다라고 공략하는 건데 네. 트럼프 역시 백인 노동자층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진짜 백인들의 마음을 잡을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게다가 월즈가 농부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경합주인 위스콘신, 미시간 이른바 콘벨트 지역의 표심을 잡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해리스 부통령이 판단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또 인기를 끈 영상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저격수로 월즈 주지사가 주목을 받으면서 더욱더 화제가 됐는데요. 네. 그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벤스 부통령 후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weird 이상한 사람이다. 예. 모든 것을 함취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사람. 사람들이다. 네. 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그래 이 단어 하나로 표현이 되지 저 두 사람은 그래서 인기를 끌면서 영상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또 CNN 방송은 월즈 주지사의 가까운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 간의 케미스트리 합이 잘 맞다 이렇게 네, 말했다고 네. 하는데요. 2022년에 재선위에서 선거운동을 했었을 때 그때 낙태클린 방문했는데 그때 해리스 부통령과 만나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 네. 그때 두 사람이 우리 둘이 참 잘 맞는구나 정신력이 비슷하고 그래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CNN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공화 민주 양당 네. 예진표가 짜여진 미국 대선 판도인데요. 앞으로의 선거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네.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사라지지 않는 1인자네요. 네,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네. 가자 지구 지도자인데요. 하이야 신나르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히야 신와르가 네. 지금 이 신나르가 원래 정치국장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그렇죠. 이스마일 하니에가 사망하고 나자 그 뒤를 잇게 됐다고 하마스가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과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친이란 무장 세력의 저항의 축 일원인 하마스 역시 신속하게 조직을 추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자지구 공격을 주도했던 네. 인물인데 이제 하마스가 선택을 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어떤 협상 쪽보다는 대치를 하겠다 이런 네, 쪽으로 그렇죠. 분석이 될까요? 특히 지금 하니에가 사망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네. 다시 1인자를 뽑았다. 그것만으로 해도 이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하마스 정치국장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진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 가자 지구 공격을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만장일치로 시나리오가 뽑혔다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마스 내부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시나리오 감독하에 협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닛에서 시나리오가 태어났고요. 1980년대 하마스에 합류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서 이스라엘에서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감이 클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고 2011년에 포로 교환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7년 하마스 가자지구 조직을 이끌어 왔었고 작년 10월 달 말씀 것처럼 하마스가 가자지구 공격할 때 그 작전을 설계했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신나를 처단하겠다라고 발표하고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하 터널에 숨어 살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0월 7일 기습 공격 이전에도 시나르가 하마스 가자지구의 지도자로서 조직 내에서 어떤 면에서는 하니에보다도 좀 더 영향력이 컸던 인물인 것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하니에가 해외에서는 외교적인 역할을 했다면 시나르는 가자지구에서 내부를 통제하고 결속시키는 그런 그렇군요.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외신들은 하마스가 저항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동 지역 긴장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세 번째 키워드가 뭐 이런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네, 지금 가자지구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전쟁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반면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니다. 끝까지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휴전과 전쟁 지속을 두고 분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갈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스라엘 안보 수장들이 하마스와 휴전 협상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걸 계속 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방위군의 총참모장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정보 조직 기관이죠. 모사드 수장 그리고 국내 안전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협상을 계속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네타냐후 총리는 아니다. 이 안보 수장들이 가자지구 전투를 중단하고 중동 지역의 지속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 결국은 어쩌면은 평화 협상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네타냐후 총리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하마스 조자 하니에가 사망했고 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슈크르 사령관이 암살되면서 이란과 대리 세력들이 보복을 준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동 지역은 전장이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미스터 황에게 물어봐. 제가 지금 잘 못한 거죠. 궁금해? 궁금하면 미스터 황에게 물어봐. 네. 그 예전에 개그 프로에서 그러니까요. 있었죠. 예, 네. 기억은 나는데 잘 네. 안 되네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기 미스터 황은 누군가요? 젠슨 황 엔비디아 네. CEO입니다. 최근에 주식이 폭락하기 전에 우리 돈으로 4,400억 원어치의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미 투자자들은 네. 어떻게 저렇게 절묘하게 팔았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젠슨 황 CEO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CB51 뭐 이게 이제 서류라고 하는데요. 이걸 네. 보면은 언제 내가 주식을 어떻게 팔 것인지를 미리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대로 주식을 팔게 될 것이고 그렇죠. 사실 뭐 소위 말해서 CEO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먹튀 논란이 생길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미리 계획서에 따라서 판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과 7월 달에 매각한 주식 규모를 합치면 총 5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그 빅테크 기업들이 뭐 거품이 낀 것 아니냐, AI 덕분에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그래서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 IT 기업들이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 받기 전에 네, 서류를 제출을 한 거니까. 네, 예. 그 계획표에 따라서 젠슨 황 CEO가 주식을 팔았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6월 18일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25% 빠졌습니다. 예. 타이밍이 잘 맞았다. 이게 주가가 떨어질 걸 미리 알고 판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업 내부자가 특정 가격 시기에 해당하는 그 기업 주식을 팔겠다고 사전에 미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떨어질 걸 알고 판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시기가 절묘하게 잘 맞은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황 CEO의 주식 매도 타이밍은 운이 좋았던 것만 같다. 이렇게만 평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황 CEO가 약속된 계획에 따라서 이달에도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황 CEO가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 판 엔비디아 주식 규모는 14억 달러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편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 급락으로 황 CEO가 순자산은 59억 달러 감소한 8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1조 원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어쨌든 빠지긴 빠졌습니다. 손해가 나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갖고 있는 것이 더 많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3일 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마존의 베이조스 회장도 올해 중으로 아마존 주식 2,500만 주, 우리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조 원어치 정도를 매각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네. 말씀인 것처럼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언제 얼마나 팔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먹튀 논란에서는 좀 자유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참 타이밍은 그래서 중요하다. CEO를 하시나 봅니다. 그렇죠. 네. 아마도 어쨌든 시장 전반에서 늘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자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정확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걸 있기 아닐까 때문에.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그 기업의 CEO가 자사 주식을 팔면 네. 개미들은 우리도 팔아야 되나. 어떡하지? 좀 불안한데. 좀 영향을 미치지 네, 이런 않을까 생각할 하는 수가 생각도 있겠죠. 드는데요.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침낭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능. 네. 네. 우크라이나의 미녀새로 불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얄로슬라바 마우치크인데요. 네. 금메달을 따는 특별한 비결이 낮잠을 자는 거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루틴 때문인데요. 네. 2024 파리 올림픽 공식 계정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우치크 선수가 대회 높이뛰기 결승전을 앞두고 경기장에서 침낭을 깔고 스포츠백을 베개 삼아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건데요. 결승전인데. 네, 맞습니다. 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2m 높이의 발을 뛰어넘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사진은 10,000개의 좋아요가 달렸는데요. 네. 또 화제가 된 것이 외모가 너무 출중합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뭐 예. 잠자는 숲속에 어제도 저희 그 수영 선수 이탈리아 네, 수영 선수 선수. 낮잠 잔다고 네. 말씀드린 이거 좀 결이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 또 예쁘고 잘생기면 사람 눈이 가잖아요. 사람인지라. 근데 거기다 성적까지 좋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녀의 금메달 비결은 낮잠이었다. 미녀는 잠꾸러기. 그러네요. 이 마오치크 선수가 주니어 시절에 코치가 이런 조언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 전에 그래서 낮잠을 자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침낭은 왜냐?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경기장이 야외 경기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침낭에 들어가면은 몸이 젖지 않고 체온도 유지가 되고 그러네요. 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낭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긴장을 떨어뜨리고 또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은 또 혈류를 개선해서 신체 유연성 여러 가지로 잠을 자면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긴 높이 뛰기가 대기 네. 시간이 진짜 길더라고요. 네, 여러 맞아요. 선수들 다 뛸 때까지 다 기다려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잠깐 낮잠을 자고 하면 좋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네. 받으려서 이렇게 자는 건데요. 네. 이게 낮잠 자는 모습이 중계화면에서 잡히면서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경기 도중에 편안하게 자는 모습 정말 놀랍다. 그러니까요. 잠자는 잠이 숲속- 올까요? 그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또한 잡지에서는 마오치크 선수의 낮잠 자는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네. 눈 뜨자마자 올림픽 챔피언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일본의 교토통신도 결승전 중에 낮잠 이렇게 제목을 달면서 네. 이 결승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는 마오치크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또 감탄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그 탁구 신유빈 선수도 네. 왜 중간에 바나나 먹잖아요. 아, 너무 귀엽죠? 저는 경기를 뛰는 중에 뭘 먹을 수가 있을까 너무 긴장이 돼서. 네. 근데 그게 또 비결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얻어서 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선수들마다 다 각자의 루틴이 있나 봅니다. 금메달 루틴은 그녀의 금메달 루틴은 네. 낮잠이었던 또 앞으로 건데. 또 낮잠 자는 선수를 경기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모두 벤치마킹 해보는 거죠. 예, 금메달은 따지만 기록 경신은 못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낮잠을, 잘했습니다. 예, 굉장히. 푹 자고 음.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더 4개 마이셔러나 함께 듣겠습니다. My little pretty one, my pretty one. When you gonna give me some time, Sharona? You make my motor run, my motor ru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일숙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수임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 측은 법무법인의 업무상 실수로 빚어진 일로 고의 누락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기 3년의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는 김 이사장을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지목하며 임명을 반대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병사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위해 세 차례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일과 악영향, 불법 도박 등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평일 기준 일과 후 사용이라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까지 각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지만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가 사흘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최근 시카고의 유명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직원들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점에서 유독 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미국 시카고 유정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입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사건 정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현재 시카고에서 탑뉴스로 화제되고 있을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 소식인데요. 네. 지난 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경 시카고 남서부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매장으로 들어와서 직원에게 무료로 음식을 요청했고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네. 직원들을 향해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가 손도끼로 조사됐는데요. 네, 이 남성이 휘두른 도끼에 3명의 직원이 크게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한 명은 중태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얼마 후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 진술에 따르면요. 용의 남성은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를 손에 쥐고 흐뭇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네요. 주민들도 충격이 아주 컸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프랜차이즈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근데 유독 이곳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로 또 저렴한 가격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렴한 가격 탓에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하기도 하지만 노숙자들의 쉼터, 노인들의 쉼터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1달러짜리 음식들이 많아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요. 바로 이런 점들이 다른 패스트푸드 매장에 비해서 유독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일부 매장은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노숙인들의 쉼터로도 알맞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매장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주로 이제 패싸움, 심각한 경우에는요, 이 패싸움이 총격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매장 안에서 노숙자들과 약물 중독자들의 이런 시비와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크고 네. 작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에 본사를 둔 해당 브랜드의 크리스 캠친스키 사장이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 환경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호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지난 2022년에는요, 시카고 도심 번화가의 매장에서 패싸움이 총격으로 이어지면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매장 운영과 그리고 인재 운영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카고시 당국에서는 어떤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네,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고 안전을 위해서 시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그동안 많이 요구되어져 왔고요. 네. 시카고시에서는 경찰 인력을 늘리고 보안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입장들을 내비쳤지만 사실 범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시카고시 경찰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시카고의 폭력 범죄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고요. 체포율은 감소했습니다. 네. 또 강도와 차량 도난은 작년에 모두 3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 4리는 전년 대비 14% 감소하면서 총 25명이 사망을 했지만 10년 전보다 여전히 50% 더 많습니다. 네. 또 전반적으로 도시의 폭력 범죄는 11.5% 증가했고 강도와 폭행 건수는 우려스럽게도 급증한 것으로 그렇군요. 조사가 됐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위로가 된다고 할 만한 점은요. 시카고의 범죄율이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 지역보다는 낮다는 점. 네, 그나마 시카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소식은 미국 프로야구 소식을 준비하셨는데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역대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을 작성을 했네요. 지금 성적이 매우 좋지 않은데 36년 만에 최악의 성적이라고요. 네, 시카고 화이트삭스 팬들에게는 너무 속상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한국 시간으로 지난 6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열린 2024 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방문 경기에서 빈타 속에 1대5로 완패했습니다. 이 패배로 화이트삭스는 지난달 11일 미네소타전부터 이어온 연패를 21로 늘렸습니다. MLB.com은요, 화이트삭스가 이날 패배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함께 아메리칸 리그 역대 최다 연패 타이 기록을 썼다고 전했는데요. 네. 화이트삭스는 이 패를 더하면 20세기 이후 MLB 최다 연패 기록, 타이 기록까지 세웁니다. 네. 예. 올 시즌 극심한 전력난을 겪은 화이트삭스는 시즌 초반부터 사실 참담한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요. 네. 현재 추세라면 1962년 뉴욕 매츠가 세운 20세기 이후 MLB 한 시즌 최다패 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 유정임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글로벌 이슈
이슈. 오늘은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느 나라 이야기를 뭐 해볼까요?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 옆 나라인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합니다. 일본 에너지 상황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가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본은 섬나라.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섬나라. 반도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화석연료는 다 수입.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원유의 99.7%, 천연가스 97.8%, 네. 석탄의 99.7%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100%는 아니네요. 예, 우리보다 조금씩 나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원유도 조금, 천연가스도 조금, 뭐 이렇게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사자성어를 빌리면 이제 조족지열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예, 그래서 네. 일본도 열심히 찾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은 또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이 지점이 이제 우리가 네. 예, 생각해야 할 지점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많이 이제 들여오고 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도 한 90%.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2023년 통계로 보면은 71.9%입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2021년에는 59.8%까지 낮아졌었는데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러시아산 이못 들어오다 보니까 중동산 비중이 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70%를 좀 넘는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94.1%예요. 너무 한 지역에 의존하고 예, 있다. 그러니까 뭐 중동에 대해서 의존도가 매우 네, 높은 네. 나라가 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를 굳이 억지로 다른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동산 원유 가격도 저렴하고 예. 물량도 많고 그다음에 그렇죠. 일본은 중동 국가들과 관계도 뭐 나쁘지 괜찮군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돈을 더 들여서 이거를 꼭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러느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원유를 도입할 때 이제 부담금을 냅니다. 수입 부과금이라는 걸 내요. 세금처럼. 근데 이 중동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는 정부가 이 중에 일부를 돌려줍니다. 환급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동은 가깝고 네네. 이를테면 아프리카라든지 네.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갖고 오면 일단 운송비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를 환급을 해주니까 좀 가격 부담을 덜어줘서 다른 곳에서도 들여오세요라고 이제 네, 우리가 네. 지원해주는 게 그런 차이를 그러네. 만들어내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좀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춰야겠다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예, 원래부터 좀 90% 그렇죠. 넘어가니까. 중동 지역의 의존도도 되게 높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일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일본이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게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 자기네 그 엄청난 조선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해군력을 마구마구 증강을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수입하는 에너지 상당수가 뭐 남중국해 이런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네. 뭐 자주 이야기 나오는 이제 대만과 관련한 긴장이 높아질 그렇죠. 경우에 네. 이 일본으로 향하는 에너지 네. 뭐 이런 선박들에 대한 수입선이 막히거나 아니면 잘 들어오지 않거나라고 이제 우려하는 거죠. 사실 일본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도 되지만 뭐 일본으로서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또 네. 그런 걱정이 또 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도 맞습니다. 네, 역사적인 배경 알아보죠. 뭐 태평양 전쟁 때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태평양에서 전쟁을 많이 벌였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당시에 미 해군의 잠수함은 일본의 군함은 별로 공격을 안 했어요. 그럼 뭘 공격했냐? 뭐 필리핀이나 뭐 네.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수송선, 화물선 이런 선박들을 공격하는데 집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라든지 뭐 각종 광물 이런들이 일본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으면서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전쟁에 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서부터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위해서 이제 운영되는 해상 운송로를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좀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이 많은 투자를 한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걸까요? 어디에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전 뜻밖인데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태양광. 예, 태양광 발전. 일본이 태양광 발전을 열심히 한다. 별로 못 들어보신 것 같죠. 네네네. 예. 일단 통계를 보면 재밌습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다 합하면 총 용량 기준으로 1046기가와트입니다. 네. 아마 1000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중에 한 40% 가까운 393기가와트는 중국에 있어요. 아, 역시 또 중국이. 예,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의 40%는 중국이 가지고 있다. 네. 예, 뭐 그렇겠지. 라고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 78기가와트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세계 3위입니다. 78기가와트가 세계 3위군요. 예. 그럼 2위는 누구냐? 당연히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이 나왔으면 이제 미국 나오겠죠. 예, 미국이에요. 미국이 113. 차이가 좀 꽤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고 2위가 113 미국이고 3위가 78 일본인데 이 정도면, 미국과 일본의 국토 면적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이 깔아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재생에너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가 전체 그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가 넘습니다. 22%. 물론 여기에는 이제 수력 발전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렇겠죠. 뭐 그래도 한 10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게 이제 태양광인 거죠.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일본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이제 많이 늘려놨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2012년이 중요하죠. 이게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그렇죠. 했고, 11년. 그 다음에부터 이후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다 셧다운을 해버리니까 태양광을 늘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108기가와트로 늘려가지고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8%로 늘리자라고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천연가스 비중이 현재 34%에서 20%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LNG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천연가스를 그렇죠. 많이 쓰는데 이 LNG, 액화 천연가스를 처음으로 대규모로 사용했던 나라가 또 일본입니다. 그래요? 예. LNG를 처음 사용한 나라가 대량으로 사용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1960년대 대기 오염 문제로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때 뭐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질환도 많이 겪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탄, 석유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좀 깨끗한 거 없나? 찾다가 1969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대규모로 이 LNG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석유 말고 저렴하고 싸니까 그렇죠. 이걸 많이 쓰자. 그래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에서 대규모 LNG 도입에 착수를 하면서 순식간에 이제 LNG 시장에 최대 큰 손으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LNG 하면 우리나라가 LNG 선 많이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시지만 실제로 국가 단위에서 LNG를 수입을 해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LNG 운반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등의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들을 다 처음으로 시도하고 만든 나라들이 일본이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보수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일본 하면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좀 잘 안 하고 전통을 지키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제 버블 붕괴 이전까지는 가만 옛날 자료들을 보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곳간에서 인심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불황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본 모습이 됐지. 과거의 일본은 상당히 진취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2024년이 이제 됐는데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일본의 고민은 어떤 걸까요? 최근 몇 년의 일본의 가장 큰 에너지 고민은 전력 부족입니다. 자꾸 전력이 부족하다는 경보가 뜹니다. 그래서 22년 6월 같은 경우는 전력 수급 핍박주의보,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뭐 전력 부족 경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핍박주의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전력 예비율이 5%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발령이 되는데 당시에 3.7%까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도 전력 수요가 많지만 더 큰 때는 이제 겨울철 난방에. 그렇죠. 그래서 여름 겨울 전력 소비가 증가할 때마다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이제 강조하면서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떻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저희도 느끼지만 그 기후가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소모량이 더 많겠죠. 소비량이. 그러니까 뭐 일본도 엄청나게 과거보다 더워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력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 제대로 다 재가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전체 3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중에 12개가 지금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아직 10개가 이제 심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이제 불안정한 이제 상황이고요. 일본 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과거에 지어놨던 대형 화력 발전소의 한 3분의 1 정도가 30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30년이 지나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이 또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고쳐서 써야 되나요? 아니면 폐기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뭐 탈탄소 이렇게 나가면 이제 폐기하는 게 맞는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전력이 부족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상 그래서 고민이. 큰 돈 들여놨는데 한 10년 있다가 야 이제 치우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본이 지금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특히 저희 이 시간에 뭐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전력이 정말 많이 소모되는 그렇습니다. 업종이라 전력 수급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일본 정부는 이제 LNG 발전소를 8기 더 건설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일본 정부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보조금도 좀 드릴게요. 수익도 보장해 드립니다라고 이제 조치를 내걸고 이제 있는 걸 보니까 네. 일본 정부가 좀 다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좀 살펴볼까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네. 조금 좀 현재 상황으로 보이시죠? 봤을 때는 그리 만만치 않은 목표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아요. 우리랑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네. 그리고 2030년 이제 6년 남았죠.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거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2022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일본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비슷하게 탄소 배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계획을 잘 세웠군요. 잘 실천하고 있군요. 그렇죠. 지금. 보통 일본은 네. 계획도 잘 세우고 잘 실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걸 네. 뜯어보니까 꼭 그렇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맞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이 줄어든다. 불황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아니면 발전을 똑같이 하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이나 재생 에너지가 늘어난다. 요거든지. 네. 아니면 에너지의 효율성이 증가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해도 조금만 전력을 써도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한경련 같은 이제 경단련이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일본이 분명히 탄소 배출은 줄어드는데 75%는 경제 활동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거는 한 19%. 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증가는 6%. 그러니까 이게 탄소 배출이 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걱정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2번, 3번 네. 에너지가 뭐 저탄소화 된다든지 효율성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이제 실제로 그 그렇죠. 목표를 달성하는 경제도 건데 성장하고 네. 예, 탄소도 배출 안 되고. 지금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의 제조업이 네.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해외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가까운 동남아, 멀리 네, 미국,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냥 자연스럽게 공장 빠져나간 만큼 줄어드는 거지. 뭐 정부가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시행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보고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본 경제 단체들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일본으로서는 지금 고민이 너무 많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렇죠. 뭐 요즘 환율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미루고 밀어놨던 숙제가 한꺼번에 2024년에 지금 다 찾아온 게 이제 일본 상황인데 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네. 일본의 이런 상황은 좀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올림픽 할 때 보면 꼭 그런 말이 있었죠. 일본이 메달을 따면 그 종목 우리는 낯선 종목이지만 우리는 당연히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종목에서 일본이 무대를 못 땄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일본보다 앞서서 따야 된다. 이래저래 이겨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보다 뭐든지 잘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보면 네.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일본과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관계로 좀 일본을 약간 잊혀진 나라, 좀 서먹서먹한 나라로 좀 멀리 두고 있었는데 네. 옆에 있는 나라니까 좀 잘 지켜보면서 일본이 실수하는 건 따라하지 않고 그렇죠. 예, 일본이 네, 잘하고 네. 있는 것은 우리가 또 빠르게 따라하면서 네. 어떻든 간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 에너지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없는 나라가 뭔가 시도하는 것들은 잘 참조하면서 네. 가는 게 그러면서 또 우리 독특한 방식을 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참고를 하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방식들을 예.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쨌든 가깝고 먼 나라니까 잘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일본의 전력 수급 고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앨리스 쿠퍼의 노래 You and M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